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 자칭 중립후보 이렇게 나선 사람들이 단일화를 위한 토론을 했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시죠. 결국 당내 통합은 이 계파 정치 청산에 있고 사당화를 막아내야 됩니다. 지금도 당 대표의 사당화 현상 여러분들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최고의 당을 이끄는 지도자가 상대 소위 계파를 향해서 바퀴벌레라든지 암덩어리 전 정말 세상이 제일 더러운 물질을 고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름이라는 말을 그 대표 입에 나오는 순간 저녁밥을 7시쯤 먹고 있었는데 밥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떤 계파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배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새 집을 짓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뛰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차례로 이주영, 한선교, 조경태 의원 목소리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죠? 크게 두 가지 내용이 가장 힘이 많이 실렸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홍준표 대표에 대한 강한 견제 심리, 이게 느껴지는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들으셨다시피 당의 사당화를 막겠다, 이 얘기를 모든 후보들이 하고 있고, 또 홍준표 대표가 친박계를 향해서 바퀴벌레, 암덩어리, 고름, 이런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강력한 대여 투쟁을 자기가 이끌겠다고 한 것인데요. 특이했던 것은 이 얘기를 하면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적을 가지고 있을 당시에 문재인 대표와 싸웠던 마음으로 투쟁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두 대목은 세 후보가 다 똑같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는 대목은 뭐예요? 보수 대통합, 이 그림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놓고는 좀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과거에 친박으로 분류됐던 한성교 의원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복당하는 게 보수 대통합이 아니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았던 51%의 지지율을 다시 찾아오는 게 보수 대통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조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보수를 넘어서 중도와 합리적 상황을 가진 진보 세력까지 끌어안으려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게 비슷한 얘기 같으면서도 좀 다른 뉘앙스가 분명히 느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주영 의원의 경우에는 외연 확장을 위해서라도 사당화를 막고 진정한 당내 통합을 해야 된다라면서 다시 홍준표 대표 책임론을 거론했는데, 이건 쟁점에서는 좀 비켜가려는 이런 모습으로 좀 비춰졌습니다. 단일화 방식은 어떻게 되죠? 책임당원 1,000명을 상대로 해서 7일 오후까지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놓고 단일화를 하겠다는 건데요. 현재 원내대표 선거 판세는 3파전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홍준표 대표와 김무성 의원 쪽이 미는 김성태 의원이 유리한 구도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1차 투표에서 과반 확보가 안 되면 1, 2위를 놓고 2차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 중립 성향의 후보들은 여기 2차 투표에 진출을 하면 친박계 후보의 표를 흡수를 해서 1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반면 친박계 후보가 2위로 2차 투표에 진출하게 되면 중립 성향 의원들의 표심은 나눠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12일 날이죠? 그렇습니다. 지켜봅시다. 다음 뉴스는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에 협조를 해서 특검 도우미 이렇게까지 불렸던 장시호 씨가 오늘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검찰은 애초 장시호 씨에게 1년 6개월을 구형을 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이것보다 1년이나 더 긴 그런 판결이 나온 셈이죠. 네. 재판부는 이 삼성으로부터 후원을 받았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장시호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판단했고, 또 이를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본 사람도 장시호 씨라고 봤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앞으로 사건 관계자 들이 이 판결을 보고 수사에 비협조적이 되면 어떡하느냐 이런 우려도 많이 하는데요. 미국식 형량 거래가 우리 법 제도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왔다, 이런 평가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이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이 검찰에 출석했다는데 이건 또 어떤 건입니까? 김명자 과총회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이건 과학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수사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계기가 됐던 사건이 김대중 정부 시절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회장이 과총 신임회장으로 그렇게 선출된 것이었다고 하네요. 블랙리스트가 여기저기 다
다 있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게 청와대 지시라고 하는 거는 우병우 전 수석이 관련됐다는 거죠? 바로 그런 얘기인 거죠. 검찰이 지난번에 우병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한 이후에 구속영장 신청을 아직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 추가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건이라는 게 언론의 해석입니다. 또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에 반발했던 이 교육감들의 사찰을 국정원에 요구한 정황도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은 우병우 전 수석이 지난해 3월 말쯤에 열흘 내로 진보 교육감들의 약점을 알아와라 이렇게 국정원에 요구했다. 뭐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니 뭐 교육감 사찰, 과학계 블랙리스트 수사할 대상은 뭐 점점 확대가 되는데 어제 검찰총장이 연내에 적폐청산 수사 마무리한다 이런 발언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이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오늘 청와대가 이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했습니다. 문무일 총장의 발언은 수사를 빨리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얘기했고요. 또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뭐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는 것이지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또 오늘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 지금 주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대검하고 수사 내용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내부에서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 검찰사를 둘러싸고 좀 내외에서 미묘한 분위기가 계속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묘한 분위기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 궁금하네요. 다음 뉴스는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오늘 2017년 하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올해와 내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3.1%와 2.9%를 각각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화정책을 포함한 거시경제정책은 좀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해야 되고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 그 경제 시스템 구조개혁 등을 통해서 우리 경제 지속 성장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지적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랑 한국은행은 내년도 3% 달성 무리 없다 이러는데 KDI는 그보다 낫네요. 그렇습니다. 이 KDI의 판단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요. 최근에 우리 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이 빠르게 증가해서 성장률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경기 개선이 글로벌 반도체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고용 측면에서는 가시적인 개선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 취업자 수의 증가폭은 30만 명 내외로 올해에 비해서 축소될 것으로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소득 확대 정책으로 민간 소비를 늘리고 노동 수요를 좀 자극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KDI의 주장입니다. 네, 성장률 전망치가 다르면 금리에 대한 의견도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 KDI 측은 아직 이른 판단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지금 물가 상승세도 뭐 분명하지 않고 경기 개선도 말씀드렸듯이 편중돼 있기 때문에 경기 조절에 좀 신중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 부분 한국은행과 완전히 판단이 다른 겁니다. 그러네요.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일자리 현장 간담회에서 아무리 성장하고 수출이 많이 돼도 일자리가 늘지 않으면 경제의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대목에 있어서는 이제 KDI하고 인식을 같이 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일자리 정책과 노동 정책에서 정부의 분명한 원칙과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부터 3박 4일간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이후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는데요. 국빈 자격으로 초청이 된 것인데다가 중국이 구상하는 1대1로의 중심 무대격이고 또 임시정부청사가 있는 충칭시를 방문하는 일정도 있어서요. 양국 간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로 인한 갈등이 이제 끝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뭐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는데요. 오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지난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중국 10대 도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사드를 인지하고 있는 중국 소비자 중에 사드 배치로 한국 제품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됐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8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휴, 많네요. 그렇죠. 다만 한국 제품을 지금 구매하지 않고 있다는 사람 중에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한국 제품을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 비율은 63.1%로 나타났습니다. 예. 즉 이번 방중 일정을 통해서 사드 보복 문제를 좀 마무리하게 되면 중국 소비 시장에서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과인데요. 그러네요. 다만 지난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드러났듯이 우리와 중국이 좀 느끼는 사드 문제의 온도차 이게 또 다시 쟁점이 될 수 있어서 상황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 이것도 중요한 쟁점이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말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할 때 더 강한 압박과 제재를 위해서 중국의 역할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면 원유 공급 중단 이런 것들을 직접 요청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언론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 뭐 북한에 특사도 보내고 할 만큼 했다 이런 얘기들을 뭐 환구시보 사설 등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어서 예.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거냐 이건 좀 의문인 상황이고요. 다만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이 북한을 방문해서 외무성 부상과 회동하는 이런 일정도 지금
지금 가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극적인 상황 반전이 있을 것이냐 이걸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중국 방문이 13일부터 시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조금 남아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